안녕하십니까. 에어로존 팀 발표를 맡은 김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 최종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발표 목차는 팀 및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기획, 1차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 마무리 순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 및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팀명인 에어로존은 항공 및 우주 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특화 영역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모토인 AZEP은 ASAP, as soon as possible에서 따와서 as zero as possible, 가능한 한 제로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완벽한 품질 관리와 빈틈없는 공정 연계를 통해서 항공 우주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최고 역량을 발휘하고자 뜻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팀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총괄 맡아주신 백성열 팀원님, 데이터 관리 맡아주신 오윤경 팀원님, 그리고 모델링 총괄 맡아주신 이재구 팀원님, 그리고 소개로 다시 인사드린 팀장을 맡은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이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연결하고 싶어서, 실무에 바로 적용을 하고 싶어서, 또는 설계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싶어서, 아니면 현재 국내에서도 가스터빈 개발을 진행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이 있어서 등의 서로 다른 목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항공기 엔진용 터빈 블레이드 자동화 제조 공정입니다.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터빈 블레이드의 복잡한 형상 구현과 정밀 가공을 진행하여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동화 제조 라인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2장으로는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시장 동향, 그리고 타겟 선정 및 현행 공정 분석, 도입 시 기대 효과, 수행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뒤에 나와 있는 표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와 보잉사에서 제공하는 표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도 항공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로 국경이 닫힌다는 등 항공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고,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항공 수요는 정상화를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행지 탑승하게 되는 단일 통로기, 협동체뿐만 아니라 광동체인 이중 통로기, 또한 소행 제트 여객기, 화물기 모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표는 보잉사에서 제공하는 추후 주문 대수 전망입니다. 앞에 표와 동일하게 24년부터 44년까지의 수요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협동체 중에서도 85% 가까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25년도 연간 리포트 자료입니다. 현재 계획은 두 회사 모두 50대, 75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특정 이슈로 인해서 그 수량에 못 미치는 월 29대, 월 50대 정도의 인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엔진이 문제가 생겨서 인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에어버스사의 주기장 밖 사진인데, 지금 붉은색 원이 쳐져 있는 것처럼 엔진이 장착되지 못한 항공기 동체만 현재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5년 7월자 이제 로이터사의 기사인데, 현재는 이것보다 많은 이렇게 100대 가량의 항공기가 엔진이 장착되지 못한 채로 주기장 밖에 서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엔진이 이제 인도되지 못한 이유는 그 중에서도 내부에 들어가는 주조품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23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아직도 병목 요인으로 지적이 되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 기준 좌측 같은 경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기사이고, 이제 아무래도 뭐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 3년, 이제 4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생산 인력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기술력이 약화되면서 여전히 주조로 생산되는 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터빈 블레이드, 하이 프레셔 터빈 블레이드를 이제 목적으로 삼았고, 이제 우측 사진에 보시는 이제 터빈 전개도인데, 연소실 바로 뒤에 위치를 해서 연소실에서 만들어진 고온 고압의 가스를 팽창시키면서 회전 에너지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소실에서 발생된 1700도 가까이 되는 온도와 그 터빈 블레이드 하나당 런던 2층 버스 정도의 무게에 가까운 원심력이 작용이 됩니다. 그로 인해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복잡한 내부 냉각 유료와 그리고 원심력에 발생하는 크랙 방지를 위해서 블레이드 전체가 단결점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터빈 블레이드의 제조 공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크게 나누면 주조 공정, 주조 후 검사, 후 처리 공정, 그리고 최종 검사 순으로 출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조 단계에서는 불균일하게 냉각이 되면서 비틀린다거나 굽힘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제 내부 유로 생성을 위해서 넣었던 코어가 이동이 되면서 특정 부분의 두께가 얇아진다거나 두꺼워진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제 홀 가공 중에서는 드릴이 목표 치수보다 덜 들어가서 유로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드릴이 더 들어가서 반대쪽 내벽까지도 손상이 있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표면 처리 과정 중에선 코팅제가 냉각 홀을 막아서 냉각 효율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코팅제가 불균일하게 얇게 코팅이 된다던가 두께가 두껍게 된다던가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열 차폐 성능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지휘사에서 제공하는 CFM56 엔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제 모두 사람이 기여하는 수동 공정과 자동회를 도입했을 때 이 표와 같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도 품질 표준화와 수율 극대화, 리드타임 단축 등의 기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수량 기준으로 작성한 계산식입니다. 이제 25년 12월까지의 이제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수주 물량을 토대로 두 개의 엔진이 달리기 때문에 곱하기 2와 엔진당 블레 수 토대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또한 월간 인도량이 보잉사가 50대, 에어버스사가 75대였기 때문에 그 숫자를 토대로 연간 수량을 확인하였고, 아무래도 신규 주문이 없다 하더라도 약 8년, 7년간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고, 또한 이제 현재 운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유지 보수 수량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터빈 블레이드 공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 로더럼에 위치한 롤스로이스의 블레이드 전문 생산 시설에 대한 지표입니다. 현재 롤스로이스사의 설비에서도 150명 가량 되는 인원이 이제 1년 연간 최대 10만 개의 수량을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는 14,000제곱미터로 농구장으로 비교를 하면은 약 33개 정도의 규모의 면적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보다 더 컴팩트한 로봇 기반의 공정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롤스로이스사의 수량을 벤치마크 삼아서 연간 10만 개를 생산하는 공장 자동화와 AG 기반을 통하여 이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로 운영 효율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이제 많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안정적 물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프로젝트에 진행을 했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한 툴들입니다. 모델링을 위한 카티아, 시뮬레이션을 위한 델미아, 해석을 위한 시뮬리아, 그리고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이노비아 사용하였으며, 또한 추가로 저희 자료 정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노션, 그리고 각각 각 인원의 실시간 화면 공유와 즉각적인 피드백 회피 위해 디스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모델링한 설비들입니다. 각 인원별로 분류는 해두었으나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도와가며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큰 분류로 담당자를 나눠두었으나 모두 같이 진행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소에서 내 제공되는 로봇은 쿠카사의 로봇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RTU 로봇 레일도 같이 제공이 되었으나 아무래도 공정에 따른 길이 조절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참조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로 저희가 구성한 레이아웃입니다. 순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왁스 트리 조립, 세라믹 몰드 형성, 탈왁스 및 쇳물 주입 및 냉각, 탈사 및 절단 침출, 주조구 검사, 머시닝, 루트와 홀 가공, 샤피닝과 코팅, 그리고 최종 검사 순으로 진행이 되며 저희가 1차에 진행했던 면적은 약 1040제곱미터로 약 414평, 농구 코트로 아까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는 2.5개 규모, 롤스로이스와 비교했을 때는 대략 13분의 1 정도 면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로봇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왁스 트립 조정 과정에서는 이제 사출품을 기존 터빈 블레이드와 동일한 사출품을 제작해서 그것을 이송을 위한 트리에 장착을 하고 그 이후에 쇳물 주입을 위한 주조 틀을 만들어냅니다. 2번 공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3번 공정에서는 안에 남아있는 왁스를 제거를 하고 3-2 과정에서 그 빈 공간으로 쇳물이 주입이 됩니다. 이제 이후 냉각 공정을 거친 뒤에 겉에 있는 세라믹 틀은 제거를 하고서 이제 트리에 붙어있는 터빈 블레이드를 각각 절단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주조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제 결합을 위한 뿌리 부분과 홀을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 제품 외부 코팅을 진행한 뒤에 최종 검사로 제품이 출하되게 됩니다. 저희가 참조한 설비들을 전부 바탕으로 설정한 공정 시간과 현행 공정의 수율을 통해 정한 제품 불량률입니다. 아무래도 불량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비에 대한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확인이 되는 일반적인 부분 내에서 최저치로 불량률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프로젝트 때 완성된 레이아웃과 그 제품 흐름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약 5일 20시간 정도 되는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면서 첫 제품이 나오는 때까지는 16시간, 그리고 첫 제품에 대한 리드 타임을 제하고 계산했을 시 이제 연간 생산량이 약 79,000개, 시간 생산량은 9.1개로 저희가 정했던 연간 생산량과 시간 생산량이 약 20%에서 25%가량 원민치순 수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인된 부분은 1번에서 2번 공정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제품에 대한 병목 현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저희가 병목에 대한 해결이나 아니면 레이아웃에 대한 변경을 이후에 최적화 부분에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차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1차 프로젝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 또 그 이후 최적화 수행, 프로젝트 최종 요약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1번 목표는 생산량 증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생산량보다 비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이후 이제 병목에 대한 공정 개선, 그리고 도입되지 못한 불량품 수거에 대한 AGV 도입, 또 마무리되지 못한 해석 결과에 대한 도출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해석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1번 공정에서 사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석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제품에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렸던 분량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왁스 패턴에 대해서 냉각 시간 도출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 결과 저희가 최초에 결정을 했던 90초라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150초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께의 불균일이라던가 굽힘, 비틀림에 대해서는 문제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 연간 생산량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시간당 투입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했을 때에는 저희가 불량률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간당 생산량만, 연간 생산량만 감안을 해서 투입량을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간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였고, 저희 최초 설계를 할 때부터 결정되어 있던 4개부터 6개까지 장착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은 관련된 논문이나 현행 공정에서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투입량을 6개로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연간 생산량이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어 주 7일 24시간이었던 운영을 주 6일 24시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량품 수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불량품이 발생이 되는 검사대 뒤편으로 이제 레일을 연결을 하여서 불량품 수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공정과 이제 그 후에 대한 병목에 대한 해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저희 2번 공정에서 병목이 생기던 원인이 1번 공정에서 넘어온 제품이 이제 2번 공정의 건조기로 바로 진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번 공정에서 아무래도 겉에 세라믹 처리가 된 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 앞선 공정에 대한 시간이 계산되지 않아 시간당 1분씩 6시간이 되면 6분이라는 이제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간이 쌓이게 되면서 병목으로 이어졌던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건조기 설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입량이 증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 이제 12개로만 생각했던 설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6번의 가공 부분과 7번의 코팅 부분에서 설비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이 최초에 마무리했던 저희 레이아웃이고, 이후에 저희가 생산량을 위해 설비를 증대하게 되면서 변경된 레이아웃입니다. 보시게 되면 2번 공정의 좌측에서 건조기 설비 추가와 6번, 7번 공정의 설비 추가가 확인되지만, 기존의 면적 자체를 좀 더 러프하게 설정을 해둔 부분이 있어서 설비를 추가한다고 해서 기존 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에는 투입량이 12개에서 18개가 되면서 시간당 생산량 또한 9.1개에서 13.7개로 증가하였고, 연간 생산량도 이제 주 6일 기준 연 313일으로 계산을 했을 때 68,000개에서 103,000개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생산량을 마무리한 후에 저희 공정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설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서 동일한 면적에서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래에 저희가 목적으로 설정한 근거이고, 면적 증가폭 최소와 인아웃존 분포 최소와 낭비 요소 제거 등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라인 밸런싱으로 낭비 요소들을 제거하였습니다. 1번 공정에서 저희가 로봇 한 대, 기존의 공정에서는 로봇 2대가 각각의 툴을 장착하고 따로따로 동작을 하였지만, 로봇 한 대가 툴 체인지라는 방식으로 한 대를 제하면서 기존 대비 로봇 가동률을 약 44.7%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공정에서도 저희가 중간에 있는 거치대와 로봇 한 대를 제하면서 로봇 한 대가 두 공정 모두 진행을 하게 되었고, 기존 대비 가동률은 약 31.7%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레이아웃에서는 저희가 설비를 증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제품의 플로우, 제품의 흐름의 변동이 심하였고, 라인을 이제 이 상태로 증설을 하게 된다면 인아웃 분포가 분산이 되어 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현재에도 잉여 공간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이랑 동선의 낭비가 심하다 판단되어 저희가 몇 가지 중에 여러 가지 레이아웃 중에서 2가지로 우선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콤보형 배치, I형 배치, 빈 모양 배치와 일자 배치를 선택을 하였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자형 배치는 제품의 흐름 자체가 일자로 일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각각 공정별로 로봇이 있던 것을 레일을 길게 설치를 하면서 한 레일에서 2대가 움직이게끔 설정을 변경하였으며, 아무래도 장점으로는 인아웃존 자체가 일정하다, 입고되는 위치와 출고되는 위치가 같은 면에 존재한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제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설비 추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만 개의 생산이 유지된다면 한 라인에서 가능하지만 11만 개가 되더라도 결국 2개 라인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30만 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N 수만큼의 줄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콤보형 배치를 준비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설비 증가 자체가 유연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10만 개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였으나 15만 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15만 개까지는 면적 증가 없이 라인 변경 없이 설비 추가만으로 생산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30만 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거울형으로 배치를 하면서 인아웃 존의 위치를 거의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공정을 콤보형 배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지만 생산량 증가에 따른 면적 증가폭이 적기 때문에 또한 인존과 아웃존의 분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도 유연한 설비 증가와 물류 등급 단순화가 가능하여서 콤보형, 빅형 배치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최초 진행했던 배치와 비교를 했을 때는 면적도 감소하면서 제품 이동 길이는 조금 늘어났을지언정 그 추가로 이제 추가 수요가 있을지 대응이 더 편하도록 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5장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총 6번의 발표를 거치면서 6번 동안 각 폴더를 만들어서 이에 따른 진행 상황을 구분을 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북마크 내에서 폴더별로 구분해서 진행 상황이 전후로 확인하였고 저희가 내부 카티아 모델링이 되었건 아니면 델미아 시뮬레이션 파일이 되었건 각각 공정에 대한 이름과 번호 그리고 하위 모델링에 대해선 각자 이니셜과 공정 이름을 추가해서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한 노션과 디스코드 회의 모습입니다. 노션을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였고 디스코드 실시간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문의사항이나 확인사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진행 일정 상황입니다. 이제 상단에서 아래로 갈수록 저희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다시금 자료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단의 자료 조사 부분은 다시금 인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주요 리스크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 초반에 인원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 가중이 예상이 되었고 기존의 회의록을 워드 파일로 작성을 하다가 이제 공유 노트의 노션으로 변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석을 진행 중에 사출 해석은 다른 해석들과 좀 구조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총 4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해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진행하다가 3번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앞에 데이터도 불확실한 데이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다시 1번부터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라이선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비혼잡한 시간대, 퇴근 이후나 좀 늦은 시간대에 해석을 진행을 하면서 해석을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진행하면서 해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생된 문제가 이제 기존의 레일을 저희가 장착을 하게 되었는데 레일을 툴이 아닌 로봇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레일 길이 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저희가 다시금 에듀 스페이스에서 확인을 하면서 레일을 로봇의 툴로 장착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발표 프로젝트 마무리입니다. 저희 성과로는 이제 시행 착오와 시뮬레이션 검증, 전문 지식과 KPI 도출, 카티아 델미아의 숙련도와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제 라인 구축과 도입 전 시뮬레이션 통한 검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많은 강사님들께서 PLM과 BOM 같은 수업을 선행하고 그에 따른 유의미한 KPI 도출을 하는데 이제 감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여서
실무에 가서도 뭐 잘할 수 있다,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많은 설비들을 직접 설계하고 이를 통해서 라인을 설계하면서 카티아 델미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기술적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전 소규모 프로젝트 팀장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믿고 따라와준 팀원들 덕분에 가능한 성과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를 처음부터 믿고 따라와준 동료가 되어준 팀원들에게 감사 전합니다. 네, 저는 데이터 관리를 맡은 오윤경입니다. 저는 그 팀원분들께서 열심히 이끌어주신 덕분에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소통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델링 총괄 이재후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품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공정 설계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뭔가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레이아웃을 담당한 백성열입니다. 저는 뛰어나신 강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품 설계부터 공정 설계 및 배치 그리고 KPI 도출을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는 과정을 한 번에 이제 경험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조했던 제품들 기사들이나 뭐 리포트들 자료 남기면서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심사위원분들의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그 항공기의 그 터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혹시 그 가스터빈이나 이런 부분은 항공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전소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 부산 에너비비치가 제가 주주예요, 주주. 그런 쪽도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요? 분석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가스 터빈이라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항공기용이 따로 있고 네. 발전기용이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가해지는 힘에 대한 차이가 조금 발생됩니다. 아무래도 항공기 자체는 이제 이착륙 시에 더 많은 이제 고온과 고압가스를 맞는 이제 큰 힘에 대한 버티는 힘이 중요하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그 큰 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버티는 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자료는 확인을 했으나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보다 더 큰 힘을 받고 큰 힘을 버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느껴서 항공기용 터빈으로 그런 진행하고 과정을 있습니다. 통해서 이제 항공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지금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실제 공정을 구현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냥 일이지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이크 잡고 설명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갔다, 뭐 효율적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용두사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왜 언밸런스가 발생이 됐는지 캐파를 어떻게 늘려가지고 그 효율을 얼만큼 증가시켰는지 콤보 방식을 해가지고 생산 대수가 왜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이렇게 그 수행 과정에서 뭐 해본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네. 전부 저희끼리는 확인을 했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내용을 PPT에 담는 데에는 내용이 좀 부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네, 검토는 되었는데 저희가 뭐그 부분이 아무래도 뭐 변명은 같이 드릴 수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촉박하다 보니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할 수 있도록 뭐 추가로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라도 그 부분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GV 불량률을 수거하는 용도라고 이렇게 큰 글씨로 써놨어요. 네. 그 진공 조조 방식으로 블레이드를 만드는데 불량이 많나요? AGV를 불량률 수거 용도라고 크게 명시하는 도대체 왜 이걸 강조했을까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행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 최저 20%에서 많게는 40%까지로 불량률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18개를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많게는 이제 시간당 8개 가까이 불량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시간당 8개가 투입량에 대비해서 적은 수치는 아니라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송 자체를 다른 별도 AMR이나 컨베이어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도입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청 진행해서 그 부분도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세레백 몰드를 4개씩 투입하다가 개선을 했다는 6개 투입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당연히 2개를 더 늘어나면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현장에서는 6개씩 넣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4개를 넣지 않고요. 개선을 하려면 같은 4개 조건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공정 최적화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된 것 같아요. 공정 최적화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효율이거든요. 네. 효율에 대한 언급이 좀 없었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하다가 좀 넘어가긴 했는데 전 과정에 자동화를 물류를 AGV를 써서 쓴다고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발표 과정 중에서 조금 잘못 전달드릴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AMR 도입 같은 경우가 페이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제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AGV로 자동화를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동화 도입이라고 위에 적어두고서 아래 AGV 기반 불량 자동 수거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제가 아마 이야기를 드리면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불량 수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AGV 적용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일부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사람이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저희가 1차 프로젝트 마무리 발표 때랑 지금 이제 구성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위원분들이 이 부분은 저희가 오셨던 분들이 다시 많이 오시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많이 생략을 했었습니다. 1차 프로젝트 된 부분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진 것으로 느껴지는데, 아마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로봇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피드백을 받을 때 좀 그 부분이 많이 할당이 되어 있어서 늘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도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좀 전달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PPT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그때 느끼셨는지. 하셨다고 하시니까 당시 저희가 사용했던 PPT가 지금 현재 이 GIF들이 각 공정별로 페이지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별도로 할당이 되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참조했던 설비들이나 아니면은 레퍼런스 가져온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같이 페이지에 할당을 해뒀었는데,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선 대상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롤스로이스의 수동 공정을 예시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동화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건 놓친 걸 수도 있지만 하필 롤스로이스의 생산 시설을 이렇게 개선 대상으로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도 결국 엔진을 이제 받아오는 입장이고 엔진 제조사들 자체도 이제 직접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의 시작부터 처음까지를 스스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뭐 지휘사나 아니면 사프란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2차, 3차 벤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확실하게 자료 확인이 되는 롤스로이스사의 설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확보 용이성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확인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나요?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무리하겠고요. 지금 시간이